노인 스포츠 지도사 필기시험 대비 스포츠사회학 제9장 미래사회와 스포츠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계속 8장 찍을 때부터 안 좋아가지고요. 텐션을 높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최대한 발음이 꼬이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이 단원별 출제 빈도 분석을 보면 제 9장 같은 경우는 밑에 나와 있죠. 2015년도부터 해가지고 보면 뭐 둘, 셋, 둘, 셋, 하나, 둘 정도 나오는데요.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이 미래사회 스포츠 분야는 간단하게 한 부분만을 외워서 시험을 본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이해가 필요한 그런 질문들이 그런 기출 문제들이 많이 나왔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반복해서 읽는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문제점들, 그리고 스포츠 세계화의 동인과 전망, 특히 이 스포츠 세계화의 어떤 원인이라든지 그런 미래 전망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주로 문제로 기출 문제로 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먼저 스포츠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입니다. 뭐 여러분들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매우 상식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쭉 읽어드려도 무방한 그런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먼저 테크놀로지입니다. 테크놀로지 기술이죠. 먼저 장점을 살펴보면 운동 수행을 보조하거나 운동 기술을 정진시키거나 그리고 보다 다양한 경험이 가능하게 만들어 주겠죠. 그리고 운동선수 입장에서는 효과적 운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기술 수준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비디오 카메라 이런 기술만 뛰어나다고 생각해 보셔도 이런 것들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고요. 과거 같으면 빠르게 움직이는 동작들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없었다면 지금은 비디오 카메라가 뭐 1000분의 1초까지 찍을 수 있죠.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수정해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 건강 상태의 실시간 체크가 가능하고요. 최근에는 웨어러블이라 그러죠. 혹은 모바일이라 그러는데요. 몸에 착용하거나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실시간 어떤 점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운동 경험의 데이터를 통해서 운동 수행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겠죠. 여러분들 뭐 스마트워치 같은 걸 차게 되면요. 실제로 여러분들 운동을 하게 되면 그 내용들이 다 기록에 남습니다. 뭐 하다못해 여러분들 스마트폰 보면 이렇게 오늘 몇 걸음 걸었는지 체크해주는 그런 어플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활용하셔도 충분히 일반인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이슈와 쟁점인데요. 주요 쟁점을 보면 이거는 기술이 뛰어나다는 것은 매우 좋은 장점도 있지만 개인의 사생활이라든지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이냐 또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테크놀로지의 적용은 스포츠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뒤에 나오지만 밑에 나와 있는 거죠. 기술 도핑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도핑이라는 게 약물 복용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기술 자체를 이용해서 도핑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전신 수영복이 등장했었거든요. 그래서 2년 남짓 기간에 70개의 세계 신기록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는 세계 선수권 대회부터는 이것을 금지시켰거든요. 이것이 전신 수영복이죠.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게 이 논란의 중심에 쓴 것은 운동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첨단 운동화가 선수 기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운동화 자체가 기술이 뛰어나게 되면 말 그대로 운동선수의 기량보다는 이런 운동화에 의존할 수도 있겠죠. 전신 수영복 같은 경우는 부력이 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영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물 같은 경우도 저항이 세는데 이 수영복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항을 줄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많이 됐던 부분이죠. 다음은 통신 및 전자매체의 발달입니다. 스포츠 미디어 매체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스포츠 소비가 가능하게 되었죠. 그리고 미디어의 스포츠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실시간 양방향 소통 기반 콘텐츠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죠.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직화 및 합리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이렇게
몇 번 정도 읽어보셔야만 정확한 내용이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부족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교재를 참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 스포츠 참여의 즐거움과 어떤 즐거움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조직화와 합리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거든요. 조직이 정해놓은 합리적 평가 기준을 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과거에 이제 극적인 재미를 추구하는 방식에서 새로운 경험과 한계 극복 노력이 없어지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재밌어야만 조직 입장에서는 흥미를 끌 수 있고 거기서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런 관점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상업화 및 소비 성향의 변화입니다. 스포츠의 과거는 이제 내적 요인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외적 측면에 관심을 가지는 경향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그리고 자원 소유에 따라서 계층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요. 상업화나 뭐 이런 소비 성향과 관련돼 있죠. 그리고 미디어와 상업 스포츠 조직 같은 경우는 수익을 창출하고자 소비를 또 부추기는 경향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융합이 있습니다. 다양한 인종이 공존하게 될 때 기존 종목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형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캐나다 북미 원주민의 성스럽고 전통적인 게임인 하키가 있었죠. 이것은 캐나다 하키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죠. 다음은 미래 스포츠의 변화와 전망입니다. 여러분들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앞에 나와 있던 슬라이드 두 장도 이렇게 읽어보시면 내용들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이해를 요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읽어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먼저 미래 스포츠의 변화와 전망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이 있습니다. 다양한 종목이 개발될 수 있겠죠.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보된 스포츠용 기구도 개발될 것이고요.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관중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을 탄생시켜서 관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화 시대가 되죠. 대중의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수요가 증가하고요. 그리고 스포츠 정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죠. 스포츠 정보 제공자와 수용자 간의 쌍방향 의사소통 시스템을 구축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경쟁 스포츠에서 스포츠 과학의 중요성이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스포츠 정보와 지식이 정교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략 및 경기 기술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고요. 이 정보화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치 있는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데이터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데이터가 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치 있는 것들을 뽑아낸 것을 우리는 정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정보들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원활하게 축적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이 어떤 달성이 가능하겠죠. 다음은 자연 친화적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합니다. 과거 같으면 자연은 지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금은 공존의 대상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친환경 에코 레저 스포츠가 성장할 것입니다. 지금도 성장하고 있고요. 카누나 오리엔티어링 등이 있습니다. 오리엔티어링 같은 경우는 지도를 갖다 놓고 방위를 찾아서 어디를 찾아가고 이런 것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양 스포츠에 대한 관심도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무도가 그 중심에 있죠. 다음은 스포츠 참여 계층이 다양화될 것입니다. 첫 번째가 여성 스포츠가 참여가 급증할 것이고요. 즉 스포츠에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남성 중심적 스포츠 문화가 쇠퇴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한 스포츠 참여 증가와 관련 스포츠 산업 규모가 성장하게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도 어떤 경제적인 성장하고도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사실 노년이라는 이런 층은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있는 계층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경제적 여유가 생기다 보면 노년층도 과거보다는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커지겠죠. 그리고 지금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운동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상당히 증가하겠죠. 그러다 보니 이런 스포츠에 대한 소비도 늘어난다는 것.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 스포츠 산업 규모도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스포츠와 세계화 키워드 정리인데요. 지금부터 나오는 슬라이드 선상 내용 자체가 그동안 기출 문제로 많이 나왔던 내용이고 단순하게 일부분을 갖다가
일부분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해를 요하는 그런 지문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세계화입니다. 국제관계의 정진을 통해서 상호 관련성이 정진되는 현상을 우리는 세계화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다 보니 전통적인 영토 개념이 약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탈영토화라고 합니다. 이런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탈영토화가 이렇게 나오면 용어가 낯설어서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도 단어들도 몇 번 정도 암기해 놓으시는 게 필요하고요. 다음으로는 범세계적인 비정부 조직이 국가 경계를 넘어서 영향을 미치고 있죠. 뭐 UN이나 WHO나 뭐 WTO나 뭐 이런 용어들 들어보셨죠? 그 세 번째로는 시공간적 제약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적 측면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시간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공간적인 제약 자체가 약화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도 그렇게 어떤 생각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미국화가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키워드 정리를 안 하면 알기가 힘든 부분이죠. 경제적 자본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미국이 미국 스포츠를 세계에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구촌 스포츠 문화의 동질화와 표준화가 이루어졌고요. 이것은 스포츠 확산이라는 긍정적 요인도 있지만 문화 식민지라는 부정적인 영향도 미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능했던 건 미국 자체가 그 정도의 어떤 경제적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1년 동안 소비하는 스포츠웨어 혹은 뭐 이런데 소비하는 비용 자체가 한 1000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의 2배가 됩니다.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거기에 많은 뭐라 그럴까요? 그 정도의 어떤 스포츠 종목들이 있고 그만큼 투자를 한다는 의미죠. 자연스럽게 해외에 있는 우수 선수들을 데려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선수들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기도 하겠죠.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뭐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민족주의가 있습니다. 저기 세계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국가 정체성이 개념 자체가 약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 정체성을 표출해서 하나의 독립된 문화로 인정받으려는 문화민족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대항 경기가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국가 정체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복잡성이 있습니다.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세계화 현상은 문화를 동질화 표준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게 했죠. 그리고 국가적 차원의 개별성, 다양성, 정체성을 형성하고 재확인하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당연한 부분들이죠. 다음은 불평등이 있습니다. 스포츠 세계화로 인해서 국가 간 관계는 위계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서구 문화 중심의 스포츠가 다른 국가에 전파되는 불균형적 관계가 지속되게 되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올림픽에서 하고 있는 종목들은 다 서구의 종목들이죠. 그리고 뭐 경제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위계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뭐 지금도 동남아에 있는 국가들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 남미에 있는 국가들은 여러분들이 올림픽 때 거의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스포츠 세계화의 원인입니다. 첫 번째가 제국주의라고 할 수 있죠. 식민지 대상 국가의 국민을 동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스포츠를 사용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영국 연방 국가들 있죠. 여기 보면 럭비나 랩볼이나 뭐 하키 같은 거 있죠. 필드 하키 뭐 이런 것들 18개 종목이 주로 이런 영국 연방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죠. 다음은 민족주의가 있습니다. 스포츠는 공식적으로 국가 간의 경쟁이 허용된 영역입니다. 그래서 대중은 스포츠 경기를 통해서 하나의 국가라는 공동체 의식, 다른 말로 정체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송기정홍의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과 일장기 삭제 사건이 있었죠. 과거의 동아일보 사건인데요. 우리가 스포츠가 표준화되고 세계화되다 보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경쟁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기려고 하겠죠. 그 과정 속에서 이런 민족주의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종교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19세기와 20세기 초반에 기독교는 선교를 위해서 스포츠를 적극 활용했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많은 종목들이 이 시기에 들어왔었습니다. 다음은 테크놀로지 발달이 있습니다. 미디어, 교통, 통신의 발달이 있죠. 그래서 국제적인 스포츠의 영향력이 향상되게 되었죠. 그리고 미디어 기술도 발달하게 되었죠. 그래서 전 세계 어디서든 스포츠 경기가 관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유럽에 있는 축구라든지 미국에 있는 농구 경기 언제든지 관람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미디어 환경에 살고 계시죠. 다음은 스포츠 세계화의 결과입니다. 먼저 신자유주의 확대에 의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초기 자본주의 같은 경우는 자유방임주의였습니다. 말 그대로 경제는 놔두면 돌아간다는 거였거든요. 이것을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조절이 되어서 잘 돌아간다는 것이었는데 1929년도에 세계 대공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실업자들이 양상되었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파산했었죠. 그래서 그걸 수정한 수정 자본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정부 개입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도 실업자가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물가가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신자유주의, 과거에 있는 자유방임주의에서 형태에서 나와서 신자유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민영화가 일어났습니다. 국가가 하던 것을 일반 민간 기업에 넘기는 것을 얘기하죠. 뭐 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공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스포츠의 상업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세계적인 우수 인재를 영입하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 상황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인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노동 이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시험에서 가끔 나왔었는데요. 내용은 쉽습니다. 프로스포츠에서 다른 국가로부터 우수한 선수를 영입할 때 발생하는 것이고요. 특징은 전 세계적 현상이고 주로 미국과 유럽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거기 나라에서 스포츠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또한 돈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발 국가로 의도적으로 이동하는 경우들도 가능히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는 기화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해당 나라에서 너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자국에서는 국가대표나 이런 걸 뽑힐 수 없기 때문에 해외로 기화해서 거기서 대표로 뛰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하고 있죠. 방금 띵띵 소리가 났는데요. 제가 알람을 잘못 설정해놔서 죄송합니다. 여기 유형을 보면요. 개척자가 있습니다. 새로운 종목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고요. 다음은 용병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돈을 위해서 가는 경우고요. 또 하나는 유목민이 있습니다. 유목민은 또 돌아다니죠. 그런 형태가 있고요. 정착민이 있습니다. 환경이나 교육 때문에 정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유럽, 북유럽이나 이런 몇몇 나라들은 상당히 교육 환경이 좋죠.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정착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다음은 귀향민이 있습니다. 외국으로 나갔다가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경우들도 있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야구 선수들이나 축구 선수들이 해외를 갔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것들을 귀향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굳이 꼭 알지는 않으셔도 되는데요. 한 번 정도 개념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있죠. 말 그대로 세계화나 국제화라는 용어에다가 지역인 로컬라이제이션이 더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붙여서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초국적 기업들 있죠. 이런 기업들은 전 세계나 동일한 상품이나 어떤 브랜드를 어떤 강조하고 판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구사하기도 하죠. 대표적인 것이 맥도날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지역 가면 소고기를 먹지 않는 그런 곳들이 있죠. 인도 같은 경우 마찬가지죠. 소고기도 사실 먹습니다, 인도. 근데 어떤 지역은 특히 먹지 않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소고기 대신 다른 고기를 집어넣을 수 있겠죠. 아니면 그 이슬람교를 믿는 그런 나라에서는 어떤 종교 의식을 거친 고기들만 먹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고기를 집어넣었다고 설명을 하게 되죠. 그런 것들이 일종의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보시는 그림은 왼쪽 위는 오리엔티어링이죠. 여기 보면 지도를 갖다 놓고요. 그리고 이게 나침반이죠. 나침반을 갖다 놓고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빨리 찾아가는 사람이 이기는 그런 것들이 바로 오리엔티어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누구나 스포츠에 참여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죠. 여성들도 이런 이중격투기에 참여하고 있죠. 그리고 보면 여기 나이키나 이 아디다스가 전 세계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초거대 기업들이죠. 나이키는 미국의 회사이고요. 아디다스는 독일 회사입니다. 이
두 형제가 만든 회사가 아디다스인데요. 지금 나이키의 규모가 좀 더 많이 커졌습니다. 상당히 좀 양대 산맥 같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스마트폰이 나오는데요. 이번에 도쿄올림픽에서 그 삼성이 무료로 다 나눠줬던 전화기고요. 여기는 자세히 보시면 갤럭시만 적혀 있지 삼성이라는 로고가 없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한국 제품들을 철저하게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이라는 로고가 들어가 있으면 물건을 잘 구매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라는 로고를 지워버리고 이렇게 그냥 갤럭시 판매사인 도코모 이렇게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용병이죠. 외국에서 우리나라 농구를 위해서 자국에서는 주로 농구 선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전으로 뛰기 힘든 선수들이 우리나라 같이 이런 나라에서 주전으로 뛰기 위해서 오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문제풀이인데요. 이런 것들은 수업 시간에 저희들이 이제 2차 비교과 강의를 진행하죠. 가능하면 하도록 하고요. 제가 이 문제풀이를 지금 하려면 상당히 많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의 문제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기출문제도 한 7년차 정도의 기출문제가 있고, 그리고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도 거의 40문제 정도가 됩니다. 너무 많아서 이걸 동영상으로 지금 촬영할 마음은 있긴 한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촬영해서 제공해 드리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이 장담을 못 한다는 거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강의 듣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 강의는 철저하게 말 그대로 시험을 위한 그런 강의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들어보시고요. 좀 이렇게 눈으로 직접 글자를 보고 읽는 게 힘듭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럴 때는 이런 목소리라든지 혹은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나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생도 많으셨고요. 또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